제 꿈은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 작은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자가 주는 부담 때문에 일부 고등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생각이 바로 글이 돼요. 일본 학생들의 말은 냉정합니다. 도쿄의 여러 학교에서 한글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제동을 걸었지만 멈추지 않는 움직임. 일명 한글 혁명의 현장.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 소녀의 선택이 어떻게 작은 비밀에서 학교와 사회를 흔들었는지 들어보시죠. 나는 하루카, 도쿄의 모 명문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다. 모의고사 날이었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문제지를 넘겼다. 수학, 영어, 과학, 모두 자신 있었다. 그런데 국어, 그 마지막 문제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술형 문제. 나는 주제에 맞춰 글을 적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니 내가 쓴 한자가 오히려 뜻을 바꿔놓았다. 고독의 독을 약의 독으로 썼다. 눈앞이 깜깜했다. 한자, 왜 이렇게 헷갈리지? 성적표가 나왔을 때 국어 점수는 처참했다. 서술형 배점이 컸다. 거의 40점을 잃었다. 상위권 대학을 꿈꾸던 내 미래가 흔들렸다.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말할 수 없었다. 시험지 위에 작은 획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보다가 한 한국 유학생의 영상을 찾았다. 그는 일본어 공부에서 가장 힘든 게 한자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국은 한글만 쓰니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건드렸다. 호기심이 일었다. 정말 그럴까? 다음 날 나는 한글을 검색했다. 한글의 구조에 관한 글들이 나왔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 글자들이 조합되어 음절을 만든다.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설명이 신기했다. 새벽까지 자료를 뒤져본 뒤 나는 결심했다. 한번 배워보자. 일요일 아침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그러나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는 고과, 아의 결합, 손가락으로 몇 번 쓰니 간단한 단어들이 보였다. 이름을 써보았다. 하루카. 3번의 터치로 완성되는 내 이름이 낯설게도 편안했다. 월요일. 가방 속에 한글 노트를 몰래 넣었다. 수업 중에도 몰래 글자를 연습했다. 점심시간에 친구 미유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다. 이게 다야? 응.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만 알면 돼.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가 즉석 한글 수업을 열었다. 그날 5명이 모였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한글로 써보며 웃었다. 우리는 곧 채팅방을 만들었다. 한글 걸즈라는 이름에 웃음이 터졌다. 처음엔 비밀스러운 놀이 같았다. 그러나 며칠 만에 속도는 빨라졌다. 메모가 쉬워진다. 시험 공부 때도 빠르게 핵심을 적을 수 있었다. 소음처럼 퍼졌다. 같은 반 후배들이 찾아왔다. 빈 음악실에서 정기 모임을 하게 되었다. 10명, 20명, 곧 30명이 넘었다. 어느 날 누군가 학교 페이스북에 우리의 활동 사진을 올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해시태그가 생기고 인증 사진이 확산되었다. 언론의 관심까지 이어졌다. 우리 학교는 갑자기 주목받았다. 학교는 즉각 반응했다.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의 문자와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외래 문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그날 복도에 적힌 작은 글귀가 온종일 아른거렸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한자는 나를 시험에서 무너뜨렸고 한글은 나에게 속도를 주었다. 어떤 선생님이 내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한글로 변화는 막을 수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작은 위로이자 큰 용기였다. 박준 25,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국인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의 수업은 자연스러웠다. 일본어와 비슷한 발음, 체계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따라갔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집에서는 조용한 지지가 생겼다. 할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그는 과거 한인 친구를 통해 한글을 배운 기억이 있었다. 낡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렸다. 그는 전화로 우리가 옳다고 말했다. 언어는 다르다라는 그의 말은 우리를 울컥하게 했다. 학교는 우리를 단속하려 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경고장을 내렸고 교무실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학생이었고 학습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옥상에서 긴급 회의를 했고 우리는 작은 행동을 계획했다. 점심시간, 운동장에 나가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채팅방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지한다는 소식이 왔다. 우리의 작은 호기심이 어느새 거대한 파도로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준비했다.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적었다. 학습의 자유를 보장하라. 문자는 도구다 같은 문구를 적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침묵과 결연함으로 맞서기로 했다. 연습을 거듭했다. 역할을 나누고 누가 사회를 맡을지 정했다.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금요일이 왔다. 운동장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얼굴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준비한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달려 나왔다. 해산하라 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응원을 왔다는 것이다. 기자들도 나타났다. 카메라가 우리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갑자기 운동장은 우리의 목소리와 부모님의 호응으로 가득 찼다. 학부모들이 울먹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작은 변화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발표를 했다. 일단 한글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는 재검토하겠다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 뒤로 학교에는 한국어 동아리가 정식으로 생겼다. 카페에서 가르쳐 주던 박주는 정식 강사로 초빙되었다. 도서관에는 한국 서적 코너가 생겼고 급식엔 때때로 한국 음식이 오른다. 친구들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했고 누구는 통번 역사를 꿈꾸게 되었다. 나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 실수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다. 나는 한국학을 전공할 결심을 했다. 언어는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 나는 그 다리를 건너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었다. 밤이 되면 채팅방에는
여전히 축하 메시지와 앞으로의 계획들이 넘쳐났다. 우리는 더 많은 학교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작은 혁명이 어느새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을 느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 나는 대답한다. 청소년은 효율을 사랑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사람들을 묶는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시험지 위에 한자 실수, 스마트폰에 설치한 한글 키보드, 옥상에서의 즉석 수업, 운동장의 고요한 결의,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고심.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나는 글을 마치며 다짐한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겠노라. 언어는 결코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도구다. 누구나 더 나은 소통을 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제 그 목소리는 더 멀리 울릴 것이다. 며칠 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SNS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타지의 학생들이 나도 해볼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보수 매체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우리 편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풀었을까? 답은 단순했다. 편리함과 공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청의 개입과 전국적 논쟁,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제도 속으로 들어갔는지 이야기하겠다. 준비해라. 더 큰 파도가 온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보인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우리 사건이 탑뉴스로 올라갔다. 학교 밖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 조사 요구서가 도착했다. 공교육 질서에 대한 우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교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교장 선생님은 표정이 어두웠다. 교무실 앞에 모여 앉은 우리는 떨렸다. 우리 잘못한 걸까?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로 왔다. 회의실에는 엄숙함이 감돌았다. 학부모 대표, 교장, 몇몇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 대표가 배석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표로 나간 것은 선배 유미였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다. 학교 질서, 전통 보호 같은 문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유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학습권을 주장합니다. 언어 선택은 학생의 권리입니다. 간단 명료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한쪽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은 학습의 자유를 외쳤다. 언론은 설전을 재생산했다. 댓글 창은 뜨거웠다. 우리는 그 파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떤 정치인이 발언을 했다. 학교 내 규율은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또 다른 의원은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라고 했다. 문제는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교육의 방향, 문화의 경계, 그리고 세대 간 인식의 충돌이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지가 왔다. 지역의 은퇴 교수 모임이 성명을 냈다. 문자 연구의 다양성은 학문적 자산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옛 지인들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교육청은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전국에서 시청자가 몰렸다. 우리는 토론 준비를 했다. 자료를 모았다.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다. 한글로 메모한 문장과 한자로 변환해 입력한 문장의 시간차를 측정했다. 실험은 짧고 단순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토론의 날, 나는 무대 뒤에서 떨었다. 박준이 옆에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침착하게 우리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글 입력은 평균 몇 초, 한자 변화는 몇 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숫자는 차이를 말해 주었다. 화면 속 그래프는 간결했다.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토론에서는 정서적 발언도 나왔다. 한 국어 교사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문자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자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보수 매체의 논설도 우리를 새롭게 보게 했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목이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강했다. 일부 보수 단체는 외래 문자 사용은 정체성을 흔든다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의 창을 넓히려고 했다. 우리는 공개 강연을 제안했다.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를 초빙했다. 토론은 성숙하게 진행되길 바랐다. 그러는 사이 전국의 다른 학교들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도 배워보고 싶다는 선생님들,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한글로 메모한다는 학생들. 작은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자발적 모임이 생겼다. 우리는 놀랐다. 그리고 감사했다. 교육청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어 선택 과목 테스트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기 시작했다. 수업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러나 일상은 이전과 달랐다. 복도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 모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부담은 곧 책임이 되었다. 우리는 더 신중해졌다. 한밤중 채팅방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하나? 아니, 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의견이 엇갈렸다. 유미는 중재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다. 그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교육청은 임시 결정을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자율성 하에 한글 교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평가와 질 관리를 병행한다. 문장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였다. 우리는 환호했다. 소박한 승리였지만 의미는 컸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다. 제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 학교는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했다. 교사 연수가 필요했다. 교재 개발도 필요했다. 지역 단위의 시범 사업이 제안되었다. 우리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넓은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싸움은 외형의 소리보다 작은 일상의 설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하나씩 이해해 갈 때 진짜 변화가 온다. 현란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 메일의 설득과 설명이 있다. 챕터의 끝자락. 나는 창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깜박였다. 내 전화에는 전화를 건 수많은 학생들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우리도 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다음은 전국적 시범의 성공이다.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것이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교육부 고위 관료의 초청장이었다.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쉬었다. 문은 더 크게 열리고 있었다.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우리는 더 큰 무대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회의의 장면과 전국 시범 사업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난관들, 그리고 개인적 시험대학 입시과 공적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다룬다. 끝이 아니다. 더 먼 길이 남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뛴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교육부 회의는 크고 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회의장 입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박준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괜찮아. 그는 작게 말했다. 회의실에는 장관급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학계 전문가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언론 카메라도 몇 대 있었다. 화면에 우리의 실험 결과가 띄워졌다. 숫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입력 시간의 차이라는 단서 하나가 정책 논의의 문을 열었다. 발표 순서가 돌아왔다. 유미가 대표로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짧게, 또렷하게. 학생들은 더 나은 학습 도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뒤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우리를 대신해 울림을 만들었다. 회의는 길었다. 찬반의 논리들이 부딪혔다. 전통을 수호하려는 목소리, 효율과 학생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 어떤 전문가는 타 국가 사례를 들었다. 어떤 이는 청소년 문화의 변화 속도를 강조했다. 토론은 치열했지만 감정적 공격은 최소화되었다. 우리는 논리로 맞섰다. 회의 마지막에 장관이 말했다. 시험제도의 안정성은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 다양성도 확대해야 한다. 그는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금 긴장되다가 이어서 조용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시범 사업은 각 지역의 몇 개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도 포함되었다. 커리큘럼은 제한적이었다. 교사 연수, 교재 개발, 평가 지침이 함께 마련되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우리는 흥분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문제는 현장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일부 선생님들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교재의 품질을 둘러싼 논쟁도 생겼다. 무엇을 가르칠지, 발음 중심인지, 문법 중심인지, 문화 교육을 포함할지, 작은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는 매번 토론하고 보완했다. 또 다른 난관은 보수층의 조직적 반발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다. 정체성 위협 같은 과격한 문구가 퍼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이 생겼다. 우리 팀은 곧바로 소통 전략을 세웠다. 오해를 풀기 위한 공개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연속해서 열었다. 나 개인에게도 큰 시련이 왔다. 대학 입시가 다가왔다. 모의고사, 면접, 원서 제출. 하루카는 시험 준비와 공적 활동을 병행해야 했다. 밤은 짧았다. 아침은 이른 편이었다. 친구들은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길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순간이 왔다. 중요한 모의고사 날. 우리는 전국 비교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다. 두 갈래의 길이었다. 시험 준비를 택하면 개인 성적은 안전하다. 토론회에 가면 우리 운동은 더 넓게 퍼질 수 있다. 나는 밤새 고민했다. 박준과 할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렸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내가 아는 대로 하라. 그의 말이 등을 밀었다. 나는 토론회에 갔다. 마이크 앞에서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다. 우리는 시험 점수만을 위한 세대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화면을 타고 퍼졌다. 그날 이후 우리 쪽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이 왔다. 몇몇 대학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논의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확장되었다. 시범 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어떤 학교는 성공적이었다. 어떤 학교는 교사 인력 부족으로 고전했다. 데이터는 복잡했다. 그러나 전체 추세는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올라갔고 메모 속도는 실제로 개선되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자긍심과 호기심이 증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우리 학교의 학기 말이 다가왔다. 운동장에선 작은 축제가 열렸다. 한국 문화 체험의 결과물 발표회였다.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 노래, 짧은 한국어 연극, 관중 속에서 박준이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웠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신중했다. 권고안을 포함했다. 한글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교사 연수와 평가 기준을 강화하라. 문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제도적 변경의 초석이었다. 뉴스는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우리 학교는 작은 승리를 얻었다. 그 승리는 개인의 성취로도 이어졌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봉투를 손에 쥐고 떨렸다. 박준과 친구들이 기뻐하며 울었다. 이 모든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한자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였다. 우리는 제도 변경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지속 가능한 장을 만들기로 했다. 동아리 활동을 정식 과목으로 제안하고 지역 교육청과 함께 교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박주는 지역의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정기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내 방에 와서 손을 잡았다. 내가 다리를 놓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언어는 다리였다. 그리고 다리는 사람을 잇는 일이다. 마지막 장면은 조용했다. 졸업식 날, 나는 교정에 서 있었다. 친구들과 눈을 맞추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리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어떻게 제도와 문화를 움직였는지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끝맺음은 간단하다. 변화는 한 번의 극적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설득, 소통,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제도를 바꾼다. 나는 그 과정을 목격했고 그 일부였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다른 학교와 도시로 퍼져갔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 준 것은 분명하다. 언어는 정체성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다. 개인의 작은 호기심과 실천이 제도를 움직이고 대화를 촉발했다. 전통을 존중하되 변화의 효율을 배제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대화와 배려로 함께 길을 만들어 가자.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자와 정책 결정자가 함께 문제를 풀 때 지속적 변화가 온다. 작은 행동이 역사를 만든다.